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모처럼 이렇게 연령이 확 내려갔습니다. 방년 33세에 일명 그 유명 유튜버 청아대 운영자 청아대와 또 그 같이 출연하는 김정식 씨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다 지금 33세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장가갈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제가 저절로 언젠가는 그런 거는 뭐 천천히 가고 예.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데. 자, 근데 왜 좀 청와대예요? 청와대. 청와대에서 잡아가지 않나? 아, 사실은 제가 뭐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 그 유튜브를 하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예,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지역별로 되게 다르다, 갈등이 심하다 이런 게 지금도 있지만 요즘은 보니까 세대별로 정말 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과 아재 이 세대가 좀 소통하고 좀 같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청년과 아재의 대화 해서 청와대를 지었고, 지금 청와대 하는 거 보니까 막 홧김이 나서 좀 정신 차리라고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홍대 앞에서 뭐 시위를 하던 거예요. 홍대는 내 나와버려. 네? 아, 오늘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12월 12일 날 이후로 나의 나와버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홍준표 그분이 또 여기 홍대 와가지고 뭐 스튜디오에서 방송 찍고 또 젊은 청년들이 또 출몰을 한다더만 이분들이시. 이렇게 가까운데 계신 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집회를 사상 유례 없이 보수 집회를 여기 이제 홍대 앞에서 한 거는 우리 사무실을 또 여기 구한 것도 좀 보수가 청년들의 어떤 고민과 이해에 다가가야 그게 보수가 살지. 허구한 날 광화문 시청 앞에서 태극기만 들어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시각에서 여기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제 자기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뭐 다 자기 채널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모시는데,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아주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희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또 많은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 다 존경하지만 또 황장수 소장님은 항상 좀 중도를 올리는 그런 논평을 많이 하시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고, 그다음에 그 앵그리 블루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분이 확장성 있는 그런 걸 대변하고 계시구나 하고, 또 보수한테도 되게 쓴소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어땠어요? 저는 완전 팬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까 방금 전에 청와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약간 중도층이 봐도 아, 이거 합리적인 시각에서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냥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급상승 영상에도 제일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한쪽으로 비우는가 스스로 이렇게 막 돌이켜보고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출범을 해서 이제 5월 달이면 2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2년에서 한 4개월, 3개월 정도 빠지는데, 자,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문 정권의 이제 지지율은 또 50에 또 설 접근시키고 있어요. 이제 미국 뭐 정상회담이다 어쩌다면 저 지경을 해도,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은 평은 어떻습니까? 아, 저는 이번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 국민들이 사실 정말 단순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미국 정상회담 때문에 저렇게 노출 많이 되고 또 뭔가 평화무드가 되는 걸 하나만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자기네 지금 그 가계 경제가 막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그동안은 또 잠시 잊어버리는 건가? 약간 국민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뉴스에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원인을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뭐 경제 행보 이런 거를 말을 하는데 사실 실상 알고 보면 정말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가서 이렇게 약속은 해주는데 한 달 뒤면 그 약속이 파기돼 버리고 이런 현상이 되게 지금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국민들이 아 되게 단편적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정치는 사실 정말 소수의 뭐 선각자들이 그걸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보다 선각자보다는 좀 떨어지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원래 세상은 1%가 끌고 가는 거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나이쯤 되면 모든 국민은 자기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제 이런 말이 사실이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 정치의 수준이 이 국가의 경제 규모나 이런 부분보다도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정치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 좌우를 막론하고 우쪽의 정치도 그렇고 좌쪽의 정치도 그렇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데는 대중들이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진실이냐라는 고민이 없이 그냥 미디어나 그리고 근데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일종의 이 정보 조작을 하잖아요. 스핀을 돌린 스핀을. 그걸 돌리면 그대로 먹혀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지율을 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데서 다음 주는 또 몇 프로 할 건가? 다음 주 또 올려. 이번보다 한 2% 올라가대. 미북 회담이 임박해지니까 뭐가 터져도. 그래가 그 다음 주는 이제 또 한 3% 해서 이제 미북 회담 하고 나면 문정권은 또 한 60% 초반 뭐 이렇게 또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국민들은 아 문정권이 실제로 그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대다수는 또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자기 신념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왜곡하면 왜곡이 또 진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 듣고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게 2017년 초반에 공공기관에서 국민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걸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국민의 91%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알고 싶은 대로만 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실제로 기사에도 찾아보시면 아마 날 텐데 국민의 91%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91%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그러면은 그들이 정상인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나머지 9%의 국민이 정상인 건지는 사실 정말 혼재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이 보면 지금 약간 비정상인 청년들과 비정상인 아재들끼리 모여서 비정상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정치가 비정상인가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다 끝이 저렇게 거의 확률 100%로 불행하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자식들도 거의 확률 100%, 자식이 없으면 유사 가족이 확률 100%. 이런 이유가 뭐라고 봐요? 저는 처음에는 뭐 이게 사람이 잘못 뽑혀서 그랬다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은 또 정치인들이 뭐 개헌 얘기하고 뭐 제왕적 대통령 정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딱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둘이가 섞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것을 뭐 개헌과 새로운 뭐 제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좀 질문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국도 대통령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근데 뭐 미국에서는 대통령제지만 상권 분립이 확실히 돼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상권 분립이 부족하다. 근데 또 막상 임기 말에 가면은 또 완전 이 레임덕에 빠져가지고 또 뭐 친인척 이런 게 다 털리기도 하고 그래서 참 뭐가 맞는 건지 좀 소장님한테 사실 질문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미국에도 트럼프가 뽑히는 거 보면 미국 대통령도 이게 자질이 좋은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라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적 대세가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빈부격차,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그리고 이제 서민들이 더 많아지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미국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트럼프가 그걸 물고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좌파 진영에 가까운 미국의 민주당이 오히려 그렇게 하기가 더 쉬웠는데 샌더스는 힐러리라는 기득권에 막혀서 안 되고 트럼프가 됐는데 나는 샌더스하고 트럼프 둘이 붙었으면 샌더스가 이겼을 거라고.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좌우에서 비슷한 포퓰리즘적인 이 성향이라고 봐요.
근데 미국에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미국 정치가 안 무너지는 거는 예.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통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FBI 국장이 트럼프의 비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나는 못 듣겠다 하고 버티니까 사표 던지고 나와서 청문회 나가서 또 다 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에 트럼프하고 부딪히니까 막 사표 던져버리고 가고. 그리고 또 미국의 뭐 지금 연방 검찰이라든지 특검은 또 열심히 트럼프 비리를 추적해가지고 저거는 잡아서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고. 그리고 의회는 또 트럼프에 대해서 수시로 결의안 같은 걸 내서 한국 같은 경우에 동맹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견제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상권 분립이 거의 완벽하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이번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사법농단 청산, 적폐 청산 같은 게 가능하겠어요? 그렇다가는 미국에는 전부 총 들고 일어나서 총싸움 벌어져요. 미국에 총이 들고 있는 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시각도 있어요. 나는 저게 매우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보지만은 왜냐? 미국의 대통령이 무리한 수를 두면 전부 총이 많잖아요. 국민만큼 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총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거리에 놓으면 그걸 누가 진압해? 아무도 진압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야말로 이 한국과 어떻게 보면 비슷할 만큼 정치가 허술하고 썩은 것처럼 보이고 삼류들 뭐 그 앞에 했던 조지 W 부시도 좀 그렇고 뭐 클린턴은 뭐 행동부터 개차반이었고 그다음에 뭐 오바마도 뭐 썩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는 안 보지만 그래도 미국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상권 분리, 공무원의 중립 이런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이 이 지금 대통령 중심제의 상권 분립의 영국에서 발달됐지만 미국에 가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한국이 그걸 그대로 들고 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원조고 이건 짝퉁. 원조 식당이고 여기는 짝퉁 식당이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봐요. 그럼 만약에 미국에서 이 김경수 구속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내뱉은 발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구속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미국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다음에 정치의 총선에서 100%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한국과 미국의 정치의 차이고 한국 대통령이 끊임없이 불행해지고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 아들이 돈을 먹어갖고 문제가 되면 그거는 미국의 대통령이 사과하고 아들 깜빵 보내서 끝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아들이 돈을 먹거나 대통령 형님이나 동생이 돈을 먹거나 마누라가 돈을 먹는 일이 안 생기잖아요. 뭐 딸이 뭐 동남아로 이주할 일도 없고. 네, 동남아로 이주할 일도 없고. 자, 그 보수 정당이 청년을 키우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정치 운동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정식 씨는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이 한국당이 지금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어프로치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느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집에 무슨 동생이 쌍둥이 동생. 쌍둥이 동생이 네네. 잘생긴 아들로 두 명이나 한꺼번에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뭐 당협 이번에 조직위원장으로 선발돼서 그러니까, 이제 곧 당협위원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병. 그 과거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죠. 안철수. 근데 이 한국당이 제가 봤을 때 쇼맨십으로 그 청년을 조직위원장으로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바닥에 차근이 되고 그러면서 지역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가이드를 해줘야 돼. 옛날처럼 뭐 돈을 주는 정치는 아니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한 6명 정도를 그렇게 젊은 사람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두 분이 오기 전에 내 사무실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그 지역을 하려는 많은 또 경쟁자들이 있을 건데 한국당에 앞으로 공천할 때가 되면 이번에는 뭐 당이 뭘 비대위가 뭐 하냐니까 뭘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쇼를 했지만 유튜버로 뭐 정하고 결국은 공천할 때 되면 공천은 또 그 조직 당협위원장하고는 또 별개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한다면서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사람 운운을 할 건데 그때 기성 정치꾼들이 다 바닥에서 조직 만들고 휩쓸고 다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제가 정당 활동이나 이런 거는 저도 뭐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제
사회를 바꾸는 건 결국엔 제도권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그리고 마침 동생도 그렇게 기회가 닿아서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보는데 정말 청년들이 바르게 정치하기 어렵다. 근데 사실 바르게 정치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뭐 권력이나 뭐 이런 배지 이런 거 달고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많이 배우고 이럴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뭐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중앙당에서 지역에 대한 그런 걸 모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인이 거기 지역에 대한 걸 현안을 직접 배우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본인이 지역구를 받거나 뭐 이러기 전에 청년들이 정당을 통해서 어떤 정치를 배워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어쩌다가 이벤트나 이런 형식으로 어쩌다 한 번씩만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만 하지 이게 꾸준히 지속되는 그런 게 있나 싶더라고요. 그 과거에 그 뭡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예를 들면 그 마쓰시다 뭐 이런 그 미국 일본의 유명한 송화 뭐 전자입니까 전자회사잖아요. 그런 데서 돈을 번 재벌들이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먹이고 재이고 월급까지 주면서 정치에 뜻을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 한마디로 정치 아카데미 과정을 막 1년씩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 그걸 배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부터 또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지식과 소양 또 실무적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시스템 이런 거를 거의 다 배우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언제든지 정치판에 투입을 해도 이 나이나 어떤 이 인맥의 핸디캡을 극복을 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번 한국당의 청년 최고위원도 나갈까 이렇게 고민도 한번 했었다면서요. 뭐 저는 우리 이정부의 대표도 그 생각을 좀 하길래 내가 처음에 너무 이렇게 기죽일까봐 말은 안 하고 이제 가고 난 뒤에 쉽지가 않을 건데 걱정이다 상처 입을까봐 그런데 좀 뒤에 오더만은 아이고 포기했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 이미 다 판이 짜여서 돌아가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 이야기를.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테고 분명히 무엇보다도 사실 저는 이제 지금 당이 많이 어렵잖아요. 보수 전체가 어렵고 지금 너무 한쪽이 득세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청년들을 규합해서 좀 나가보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는 게 그걸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을 만나뵈러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뜻있고 참 좋은 청년들을 좀 규합해서 정말 좀 정풍운동처럼 나라를 좀 잘 할 수 있을지 청년 입장에서 내가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그 한국당 근처에서 언신거리는 청년이나 또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 띄우는 전번에 무슨 댄디한 무슨 샘신수 근데 그런 사람들 엄청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가 하면 너무 잘 알아. 그런 게 돌아가는 구조나 이런 데 대해서 한국당에 그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서인가 신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 보수가 뭐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같은데 청년들이 모임을 한국당 안에 청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사무실도 좀 얻어주고 돈도 좀 지원해주고 이러길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거절했다. 그래서 보수는 청년을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걸 한 놈들도 브로커 아니냐.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이 정치라는 부분은 이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뚫고 가는 거지. 우리가 모여서 하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보수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너들은 우리 사무실로 좀 만들어주고 너는 우리한테 돈을 좀 대주고 너는 우리한테 책을 좀 사주라.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치를 청년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얼굴만 청년이지 실질적으로는 정치 브로커에 버금가는 거 아니냐. 저 진짜 얼굴만 청년이지 그 말에 저도 너무나 동의하는데요. 진짜 저희가 매달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뭐 청년 하면서 청년들한테 뭐 더 늘려야 된다, 저 자리를 더 줘야 된다 이런 거 되게 주장 많이 하는데 사실은 거기 있는 청년들이 진짜 얼굴만 청년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저 다 그렇다고 폄하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면은 그 지금 벌써 나이가 50대, 60대, 70대 가까운 그런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제가 받은 상처는 아니지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상처받을 때도 많았고요, 사실은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 저렇게 되면은 똑같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연한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사람이 하나 오더만은 명함을 내밀고 아는 척을 해서 보니까 한국당 무슨 청년위원장이래. 전체 조직에. 청년 조직에. 그런데 내가 볼 때 사람이 이게 두 분은 보면 때가 안 묻은 게 지금 표시가 나와요. 이 방송 보는 분이 혹시 이견이 있으면 때 묻었다고 달아봐요. 아니 저희 처음 보시자마자 기름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디 갖다 놔도 정말 뭐 이마에 빡에 부로카 숫자 딱 세워진 사람이 나이도 한 40대 한 초중반쯤 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청년 대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뭐 하나 보니까 뭐 당 대표 선거 대선이 있으면 이제 그런데 앞장서서 뭐 유세하고 뭐 사람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보수 정당이 사실은 원조가 무슨 공화당 이런 데서 내려와서 민자당, 민정당, 민자당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관변 정당이죠. 그러니까 관변 정당이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은 좀 변해가고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이런 때는 이 기득권에 뭐 청년들이라는 게 구색 갖추기 용의 동원용 또 이 당에서 필요한 이런 일에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심부름꾼 또 청년들은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좀 눈치 좀 빠른 사람이 권력 주변에 맴돌면서 뭐 몇 명 모아서 청년 조직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홍련화 당직이나 고위 당직이나 또 비례대표나 받을까. 근데 또 그 배경에 보면 기득권 그러니까 뭐 정경련 자유기업은 내가 솔직히 뭐 이름 그대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학생들 모여서 모임하면 이제 과거 보수 정권 때 뭐 후원 좀 하고 그러면 포스터 하나 걸어놓고 뭐 호프집 같은 데서 행사한다 보면 청년들은 그냥 입만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런 것이 행사 중심의 행사지 정말로 이 시대의 올바른 보수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되고 시대적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으로 치열한 토론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인맥을 향해서 움직여 어디로 내가 어디죠 13시에 붙을까 3인방에 붙을까 또 무슨 대표 선거 나가는 사람 누구 뒤에 붙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기성 정치의 폐단을 청년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킨 그런 행태지 이게 청년 조직이거나 청년 어떤 정치인이라고는 나는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 일본에 있는 그런 교육과정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청년들이 진짜 정치를 잘하려면 본인이 독학을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아니 재벌들이 네. 정경련 자유기업을 만들어서 그 앞잡이들 이상한 브로커 청년들을 육성할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이런 말 하면 또 난리가 나서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차라리 이재용, 정경숙 같은 걸 만들어서 좌우 관계없이 정말로 여기에 입학하는 사람은 엄격한 테스트와 이런 심사를 거쳐서 정치의 열의를 가지고 있는 반듯한 청년들을 입사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치 일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런 사람들을 한 30명씩이라도 배출시키면 그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득권의 대리인들을 갖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앞잡이로 만드는 역할만 하고 보수 언론들도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조선일보 주말판에 무슨 이제는 젊은 보수가 한다. 아니 옷만 기존에 뭐 노인들은 털딱이라서 뭐 냄새나고 뭐 털이 딱딱이고 뭐 자기들은 모여서 양복만 입고 청년들이 나오고 그러면 댄디 보수요? 내가 그거 보고 정말 또 다른 은하드 브로커들을 양산시키고 있다라는 혐오감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뭐 일부 좀 저는 기억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라고. 나는 일부 그런 식으로는 절대 일부 기회가 안 된다. 근데 청년이 그래도 나보다 더 가격하게 말해야지. 지금 이 청와대 씨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나보다 훨씬 오래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일부러 개별 테스트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청년들이 뭐 김정은이 답방한다 얘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나서가지고 그런 시위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사회에 또 기여하는 바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종북 척결만 너무 열심히 했지. 네? 보수가 왜 망했는 줄 알아요?
이명박 박근혜 9년간에 머리띠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도 청년들도 많이 났었어. 종북 척결했지. 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종북 세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머리 아무 든 것도 없이 열심히 움직인다고 이게 세상이 종북 척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보수가 안 망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나는 지금 한국의 청년 정치 운동하는 사람 대부분에 대해서는 암울하다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새로 판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청년 정치가 아니에요. 한국 땅에서 그런 청년들을 이용하고 버리고 쓰고 거기 좀 갔다 오면 사람이 브로카돼 있더라고. 내가 뭐 그런 사람 몇 명 알아요. 아무리 사람 만들려도 잘 안 되더라고. 우선 소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정치 아카데미처럼 정말 계획을 짜서 잘 커리큘럼이 된 그런 거를 시작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뭐 정당이나 어떤 기업에 소속된 게 아니라 정말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정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에서 핵심은요? 정치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나라를 조금 더 한 단계 성숙된 걸로 그 변화하려는 그 의지력 뭐. 근데 예. 자 의지는 있다. 한국 땅에도 보면 의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방향이 어느 쪽이 옳은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지식과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 정치를 이야기를 하려면 세계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저는 세계 정치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미국과 유럽 전체에서 선진국일수록 파퓰리즘이 득세하면서 기성 정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완전히 대세가 될 거예요. EU도 해체될 거라고 보고 미국의 정치도 완전히 파퓰리즘으로 가버릴 거라고 봐요. 좌우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경제 때문이고 지금 경제가 이 고실업, 양극화, 희망, 청년들일수록 희망이 없는 이래.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렇고 독일의 뭐 이 거구 정당 전부 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이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될 건가? 거기에 청년이 새로운 어떤 정치적 미래를 열어가는 씨앗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럼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외국의 정치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럼 한국의 정치는 왜 이렇게 그런 나라들처럼 기성 정치가 왜 잘 안 무너지는가? 왜 잘 안 무너진다 봐요? 그럼 한국적인 특수성 때문이겠죠. 왜? 영호남의 지역 대결, 예. 그 다음에 북한과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은 기성 정치가 좀 오래 버티죠. 그렇지만은 이게 영원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날 이 벼락처럼 기성 정치가 몰락되는 일이 나타날 거라 봐요. 왜냐하면 보수도 한계를 노출시켰고 박근혜 이명박 식의 보수.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도 저런 식의 주사파와 연결된 운동권식의 정치도 민노총 참여연대식의 저런 정치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지금 부글부글 국민들이 바닥에서 끓고 있는 부분도 많을 건데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가 스치면서 기성 정치를 날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 시대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보수 관련 서적들은 한 10권, 20권은 읽어봐요. 보수의 근원이 뭔가, 뭐 에드먼드 버크가 어떻다, 그게 있으면서 다른 게 아니라 보수는 방어적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하면 그 방어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뭐냐. 사회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지키는 거냐.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면 다냐. 지금 자유시장 경제 하다가는 국민 다수에게 돌 맞아요. 그건 뭐냐. 기득권을 위한 경제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라는 건 원래 공정하지 못하고 힘센 놈이 먹기 쉽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서서 룰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그게 자유시장 경제지. 내버려 두고 센 놈이 다 먹어라. 그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미래가 없고 재벌들조차도 흔들거리고 이런 데서 자유시장 경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시장 경제, 오늘날 이 시대의 자유시장 경제가 뭐냐라는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예, 그 뭐 핵심적인 건 저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좀 충족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참 강의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그 4차 산업에 이제 교수님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차 산업이 되면은 줄어드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더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은 못해요. 미래의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분명히 일자리 총량은 줄어들 텐데 그때는 정말 이게 사회가 분명히 무슨 새로운 대안을 갖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일자리 문제를 좀 잘 해결하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방송에서. 예.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앤다. 예. 근데 대선 후보들은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그냥 이렇게 스티브 잡스 흉내나 내면, 예? 그러면 마치 뭐 일자리를 해결하는 방안이 4차 산업혁명인 것처럼. 예. 1, 2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렸지만은 3차 산업혁명부터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4차 산업은 완전히 소멸시킬 거라고 봐요. 서울대에서 만든 미래 보고서에 30년 뒤에 거의 뭐 0.5%가 지배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포츠 연예인 같은 뭐 유튜버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 1%가 창의력 있는 기술자들이 좀 지배할 거고 나머지는 98%는 다 빈곤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도 해요, 미래에. 그러면 일자리가 지금 두 분들이 오신이 된다. 두 분들이 60살이 된다. 예. 내 나이쯤 된다 하면 이후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세계를. 그러면 두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이야기하면 기성의 정치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흐름에 끝물을 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답습하는. 예,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고. 그러면? 사실 완전 다른 판이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 뭐 방금 청와대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차 산업이 진행되면 분명히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뭐 유튜버라는 직업이 없다가 이렇게 생기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핸드폰을 들고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게 꼭 직업으로서의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 창출된다면 그거는 뭐 일자리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뭐 제3세계 국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도래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치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뭐 어떤 해결점을 찾았을 때 사실 제도권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흔들려버리는 보수 전체판이 흔들리거나 이런 거는 사실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데요. 제일 암울한 게 그거예요. 사실 보수 9년 동안 저쪽 진영에서는 정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끼리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조성을 했는데 보수는 오히려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금 암울해서 이걸 단기간에 어떻게든 빨리 우리가 어설프게나마 따라가지 못하면 영원히 도태되고 저 사람들이 20년, 30년 장기 집권하겠다고 하는 그거 그대로 그냥 그 플랜에 따라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급한가 하면 2019년인데 2009년하고 지금하고를 보았을 때 성장률도 반토막 이렇게 나고 있고 취업은 2009년만 와도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99년하고 2009년하고 비교하면 IMF 때는 IMF가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97년에 그랬지만은 그때 한국의 성장률이 6, 7%였어요. 그리고 취업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10년은 이게 가속도가 기술 발달의 속도하고 이 일자리의 변화의 속도가 거의 일치할 거라고 봐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제는 아마 정규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에 들어가서 사는 청년이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90%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수의 가치는 뭐예요? 성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를 풍족하게 해주고 규제 완화만 해주면 성장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성장이 되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유럽에 성장돼요. 미국에 돈 풀었다가 뭐 반짝 성장됐는데 다시 지금 1%대로 떨어진다 올해 안에. 그래서 그거는 돈을 풀어갖고 만드는 쇼지. 이제 성장은 안 돼요. 미국도 유럽도. 한국보다 더 앞선 선진국도. 우리는 선진국을 못 가고 중진국 끝무렵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시대에서 성장이 될 때는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그래도
다 나중에 잘 살게 된다. 어? 그리고 파이가 딱 떨어진다. 크게 키우면. 근데 파이가 이제 작아져.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은 성장을 안 되는 시대라는 걸 인정 안 해요. 성장되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게 이제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도. 계속 그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뭐 국가에서 쓸데없는 시키라고 공무원을 한꺼번에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도 그 고민 때문에 뭘 하는가 하면 어차피 일자리 소멸 시대라고 전제하고 네. 지금 실험으로 유럽의 한 7, 8개 나라들이 기본소득을 기본소득. 주면 그래서 일하고 관계없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고 그 소득은 이제 소득이 창출되는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얻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데 이제 그런 테스트들이 솔직히 아무런 이야기지 다. 네. 그래서 정치가 사회 변화, 경제적 변화에 의한 사회적 변화를 따라잡으면서 동시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정치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건데 예. 이미 경제 사회적 변화는 성장이 멈추고 고실업, 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신분 상승도 불가능한 시대예요. 예. 그런데 정치는 보수는 성장이 되던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한국의 좌파들은 성장은 이야기하지 않아. 이제 소득주도 무슨 성장이라 하지만은 이제 분배를 중요시하게 하면서 또 폐단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 저성장인데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시대에서 국가 운영은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경제를 그런 부분을 보수가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답을 못 내놓고 다음 대선에서도 총선에서도 우리는 성장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먹혀들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실패하죠. 예. 그건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문제는 정치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 많은 이 기업가들이 기업가들이나.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거 심각하게 토론하고 해야 답이 나올까 말까. 그래서 성장이 멈춰진 시대에 나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내 고민이야 그냥. 그래서 국가 예산을 이제는 무슨 뭐 건설하고 이런 데다가 좀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다 월급이 적어지는 시대예요. 부부간에 최고치가 300만 원 아니면 250만 원 그래서 둘이 합쳐서 500만 원 안팎 아니면 4, 500만 원 안팎 예. 이제 그 돈으로 집도 구해야 되고 그 돈으로 각종 통신비니 뭐니 다 지출하고 예. 그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그 정도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소득이 극히 늘 가능성도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규직이 아니라 이 직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서 다 몰아서 이만큼 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서는 국가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내가 볼 때 비용을 줄여주는 거다.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는 거야. 예. 성장을 시킬 수도 없어. 귀신이 와도. 그러면 비용을 줄여서 주거 비용이 제일 크게 차지하잖아요. 예. 한국 사람은 대부분 집 때문에 죽고 살다 끝나잖아요. 그럼 주거 비용을 어떻게 확 줄여줄 거냐. 그래서 나는 국가적 주거 공급을 해야 된다. 공짜가 아니라 자기 월급에 그러면 너는 한 80만 원을 내라. 그럼 한 30년 동안 살 수 있는 집을 네 수준에 맞게. 너는 좀 더 내겠다 하면 그건 조금 더 좋은지. 이런 식으로 국가가 주거를 싱가포르식으로 이렇게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보수가 이 문제를 안 내면 나는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 질 거라 봐요. 지금 정부같이 무조건 집값 낮추겠다 말은 하면서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가 이거를 진짜 대안을 얘기하면은 근데 이거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한국당의 의원들이 대부분이 강남이나 한 30억의 자산가야. 예. 그 사람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 기존의 집값은 내려가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되거든. 사실 저는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좀 되게 둔화된 그런 시대에서 보수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저도 그냥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다음에는 경제가 분명히 화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철저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오히려 우린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작은 행정부로 오히려 뭐 지금 뜯어간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수탈해가는 형식으로
국민들 세금 많이 걷어가고 이러는 거 다 줄이고 또 담배값도 뭐 세금 인하하고 휘발유 기름값 뭐 다 세금 인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폭 세금을 인하하고 대신에 나눠주는 것도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이제 그 전에 내가 볼 때 본질적으로는 집, 네. 그다음에 사교육, 예. 사교육, 예. 문화생활비 이런 데서 비용을 굉장히 줄여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나는 그걸 뭘 금지시켜서 해서 된다고는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 과외비가 한국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집집마다. 예. 근데 그게 보면 도곡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냐? 건물주요. 학원. 예. 예. 근데 학교마다 시설은 학생들 전부 일찍 집에 보내고 텅텅 비어서.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B급 교사라고 해서 이북 가르치는 걸 과목별로 한 30만 명쯤 뽑아서 중고등학교에 쫙 배치해서 부모 소득에 따라서 많은 사람은 한 10만 원, 안 그러면 5만 원, 한 뭐 없는 사람은 공짜 이런 식으로 차등화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은 다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 보면 예. 그 막 이상한 사람들이 돈 다 빼가잖아요. 요양병원. 네. 그런 부분에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개호요원이라고 한 1년에 한 몇만 명씩을 준공무원으로 뽑아요. 그래서 월급이 많지도 않아. 한 3천만 원이지만 준공무원이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요양병원을 저렇게 사람이 고래장 되도록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다 낮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도 낮추고 통신료도 낮추고 그래서 비용을 낮추어서 적은 비용으로도 최소한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나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미래에 지금 대안이 없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제시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내 고민이에요. 저도 그냥 되게 많은 그런 비용이 교육비잖아요. 예. 사실 저는 대학교가 너무 과잉 지금 상태다. 대학교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들 세대 이때는 고졸을 하시고도 충분히 은행장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뭐 있다고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졸자 뭐 석사 박사들도 나와서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냥 고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 이런 것도 석사 박사생들이 채우고 있으니까 학사생들은 할 수가 없는 거고 학사생들이 석사 박사까지 하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또 빚을 내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당장 대학교만 졸업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사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에는 섣불리 자기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 대학교 같은 거는 정말 4년제 대학교 이런 거 많이 좀 없애고 평생교육이나 이런 게 요즘에는 정부 주도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일반 단순 사무직이나 이런 거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거를 필요로 하는 그냥 그거를 가르치는 학원 가서 단순히 그걸 가져서 또 직업을 하고 또 다른 직업을 하고 싶으면 또 쉽게 배워서 자기가 직업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그 사교육비가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그런 돈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대학 일부만 빼고는 나머지 대학은 네. 실업계, 예. 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전문학교 2년제 그리고 부실한 대학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그냥 그걸 합쳐서 한 5년간을 네.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전문 교육을 기술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 그러면 대학 기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굉장히 줄고 학비도 낮출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학제 개혁을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1부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